안녕하세요.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한 부자가 되는 채널 책속을 누비다. 카네기 연구소에서 나온 카네기 행복론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데일 카네기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참 좋아하는 작가이시고요. 제가 예전 영상에 카네기 인간관계론 한번 올려드렸었죠.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최고봉이라고 생각하는 인간관계론에 이어서 오늘은 카네기 행복론 한번 나눠볼게요.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라. 1871년 봄 한 청년이 책을 읽다가 몹시 마음에 끌리는 구절을 발견했다. 마음에 새겨진 이 구절 덕분에 그의 삶은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었다. 당시 몬트릴 종합병원의 의학도였던 그는 졸업시험을 앞두고 걱정이 태산 같았다. 그렇지만 이 젊은 의학도는 1871년에 읽은 그 구절로 인해 당대의 가장 유명한 의사가 되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명예의 상징인 옥스퍼드 대학교의 명예교수가 되었고 영국에서 자규를 받았으며 세상을 떠날 때는 1466쪽에 달하는 방대한 2권의 전기가 간행되었다. 그는 바로 윌리엄 오슬러경이다. 그가 1871년 봄에 읽은 구절은 우리의 중요한 임무는 먼 곳에 희미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가까이 똑똑하게 보이는 것을 실행하는 일이다 라는 토머스 칼라일의 말이었다. 이 말 덕분에 그는 심각한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로부터 42년 뒤 아름다운 튤립이 교정에 만발한 어느 따뜻한 봄날 저녁에 윌리엄 오슬러경은 예일대학교에서 연설하게 되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4개의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고 유명한 책을 저술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특별한 두뇌를 가진 사람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친구의 말처럼 가장 평범한 두뇌를 가진 사람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오슬러경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루하루를 충실히 산 것이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예일대학교에서 연설하기 2~3개월 전에 윌리엄 오슬러는 대형 기선을 타고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갔다. 그 배는 선장이 단추 하나만 누르면 배의 각 부분이 차례로 닫혀 방수구역을 이루도록 건조된 것이었다. 오슬러 박사는 그 배의 예를 들며 예일대학교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자, 여러분은 이 전기 여객선보다 훨씬 잘 만들어진 몸과 마음이란 배로 지금부터 길고 긴 인생의 항해를 나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생의 항로를 더 안전하게 가려면 배의 각 부분처럼 오늘이라는 구획을 명확히 지어 살아갈 수 있도록 기계를 조절하는 기술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선교에 올라가 보면 배를 움직이는 모든 기관이 질서 정연하게 배열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거기서 단추를 누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과거를 닫게 되고 이미 지나간 어제를 잠그는 철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단추를 또 한번 눌러보십시오. 그러면 그 단추는 모든 기계를 작동시켜 미래, 아직도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은 내일이라는 커튼을 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의 오늘은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를 닫아버리십시오. 지나간 일들은 과거로 묻어두십시오. 내일과 어제의 짐까지 오늘 모두 지고 가려 한다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쓰러지게 됩니다. 미래나 과거를 모두 닫아버리십시오. 미래란 바로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정력의 낭비나 정신적인 고뇌 그리고 번민은 미래의 일에 이리저리 얽매이는 사람에게 붙어다니기 마련입니다. 앞뒤의 문을 꽉 닫고 오늘을 위해서만 충실히 생활하는 습관을 지니도록 하십시오. 그렇다고 오슬러 박사가 내일을 대비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아도 좋다고 말하는 것일까?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그는 내일을 위한 좋은 준비 방법이란 오늘 일을 오늘 하기 위해 모든 지성과 열정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이야말로 내일을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또 오슬러 박사는 예수의 기도문 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로 하루 일과를 시작할 것을 권고했다. 이 기도는 단지 오늘의 양식만을 갈구하고 있다.
어제 먹었던 딱딱한 빵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불평을 늘어놓는 말이 아니다. 이 기도는 오늘만의 양식을 주십사 하고 기원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오늘의 빵이야말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빵이다. 유럽 전선에 종군 중이던 한 청년이 이와 똑같은 교훈을 깨닫고 있었다. 그는 메릴랜드주의 볼티모어 출신인 테드인데 전쟁으로 인해 심한 피로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1945년 4월 나는 극심한 고뇌 끝에 경련성 횡행결장이라는 병에 걸리고 말았다. 만일 그때 전쟁이 끝나지 않았더라면 완전히 폐인이 되었을 것이다. 죽은 병사들이 남기고 간 물품들을 간추려서 부모나 친척들에게 보내주는 일도 맡았다. 그런 일을 하면서 나는 유품이 바뀌는 착오를 저지르지 않을까 항상 걱정했고 내가 이런 일을 견딜 수 있을까 근심했다. 그는 살아 돌아가서 아직 보지 못한 생후 16개월 된 그의 아이를 안아볼 수 있을지도 걱정했다. 걱정과 근심이 너무 지나쳐 체중이 약 15kg이나 빠지면서 급기야 반미치광이가 되었다. 그는 손을 쳐다봤다. 손은 거의 뼈만 앙상했다. 쇠약해진 몸을 이끌고 집으로 갈 것을 생각하니 끔찍했다. 어린애같이 흐느껴 울기도 했다. 다시 정상으로 되돌아가리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불안감은 군 진료소에서 사라져버렸다. 한 군의관의 말이 그의 인생에 새로운 전기가 된 것이다. 그는 자세히 진찰하더니 그의 병이 정신적인 것이라고 단정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테드군, 자네의 일생을 모래시계라고 생각해보게. 모래시계 메뉴에는 무수한 모래가 있지 않나? 그것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천천히 중앙에 가늘고 긴 홈을 타고 통과하는 걸세. 그러나 한 알 이상을 한꺼번에 통과시키려 한다면 모래시계는 고장나고 말겠지. 우리는 모래시계와 같은 존재라네. 아침에는 그날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다고 생각하게 되지. 그러나 그것을 한 번에 하나씩 천천히 사이를 두고 해내지 않으면 마치 한꺼번에 통과하려다 막혀버리는 모래시계의 모래처럼 우리의 육체나 정신도 망가지고 말 걸세. 잊을 수 없는 그날 이후 나는 그 군의관의 철학을 줄곧 실천하고 있다. 한 번에 한 알의 모래, 한 번에 한 가지 일. 이 충고로 말미암아 전쟁 중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구제를 받았고 인쇄 공장에서 홍보 부장으로 일하는 지금도 무척 도움이 되고 있다. 오늘날 현대인의 생활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누적된 과거와 불안한 미래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병원 침상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 모두가 예수의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나 오슬러 박사의 오늘을 살아라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틀림없이 행복하고 유익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두 영원이 서로 만나는 순간에 서 있다. 즉 영원을 지속시켜온 방대한 과거와 이미 기록된 시간의 최후까지 돌진하는 미래 사이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영원의 어느 쪽에서도 살 수 없다.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다가는 육체나 정신 모두 파괴되고 말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만으로 만족해야 하지 않는가. 지금부터 잘 때까지 말이다.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는 이런 말을 했다. 어떤 무거운 짐이라도 밤까지는 운반할 수 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하루 동안이면 어떻게든 해낼 수 있다. 누구든지 다 즐겁게, 끈기 있게, 그리고 청결하게 생활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인생이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전부다. 인간의 성품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부분 중 하나는 생활에서 도피하려는 것이다. 모두들 지평선 너머에 있는 마법의 장미정원을 꿈꾸면서도 정작 지금 자기 집 창밖에 피어있는 장미꽃은 거들떠보려 하지 않는다. 우리는 왜 이렇게 어리석은가? 스티븐 리코크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인생은 참으로 기묘하다. 어린애들은 내가 청년이 되면 하고 말하고 청년들은 어른이 되면 하고 말하고 어른이 되면 결혼을 하게 되면 하고 말한다.
그러나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는가? 다음에는 은퇴하게 되면 하고 회한에 찬 말을 꺼내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다가 결국 은퇴하게 되면 이미 지나가 버린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된다. 차디찬 바람이 스쳐 지나가면서 과거라는 경치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는 벌써 모든 것이 보이지 않게 된다. 인생이 매일 몇 시간을 살아가는 것의 연속임을 깨닫게 될 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그러므로 고민과 걱정에 대해 알아야 할 첫 번째 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인생에서 걱정을 몰아내고 싶으면 오슬러 박사의 방법을 실행하라. 과거와 미래의 창문을 닫아버리고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라. 데일 카네기는 건강을 해치는 엄청난 대가가 바로 걱정이라고 말하면서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걱정을 분석하는 기법에 대해서도 제2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러디야드 키플링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는 6명의 충복을 데리고 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전부 그들이 가르쳐 준 것이다. 그들의 이름은 누가, 무엇을, 왜, 언제, 어디서, 어떻게이다. 자, 걱정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방법. 온갖 고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3가지 기본 단계를 알아두어야 한다. 첫째 단계는 사실을 파악하라. 두 번째, 사실을 분석하라. 세 번째, 결정하라.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라. 누구나 다 아는 말이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것을 가르쳤고 실천했다. 우리를 괴롭히고 매일같이 지옥 속으로 몰아넣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먼저 1단계로 사실을 파악하라. 사실을 파악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면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실을 쥐고 있지 못하면 혼란 속에서 방황만 할 뿐이다. 이것은 내 개인 의견이 아니라 콜ум비아 대학교 학장이었던 허버트 E. 헉스의 의견이다. 그는 고민하는 20여만 학생들의 문제 해결법 교육에 일찍부터 앞장서 왔다. 그는 나에게 혼란은 걱정의 주요 원인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세상 걱정의 절반은 결단의 근거가 되는 지식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채 서둘러 결단을 내리려는 이들에게 일어납니다. 가령 다음 주 화요일 3시에 문제가 닥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합시다. 저 같으면 화요일이 되기까지는 그 문제를 결단 내리지 않고 둡니다. 골치를 앓거나 불면증에 시달리지도 않습니다. 대신 먼저 그동안 그 문제와 관계가 있는 온갖 사실을 파악하는 데 전념합니다. 화요일까지 사실을 파악해두면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됩니다. 나는 헉스 학장에게 그럼 그렇게 해서 고민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였다. 완전히 걱정에서 해방되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평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시간을 할애한다면 온갖 걱정은 지식의 빛을 받아 증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누구든지 공평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시간을 할애한다면 온갖 걱정은 사라지게 되죠. 그러나 우리들은 어떠한가? 토마스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다. 생각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이란 없다. 우리는 사냥개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실만을 쫓고 다른 것을 모두 무시한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희망적인 생각과 일치하는 사실만을 추구함으로써 일찍부터 생각해 두었던 편견을 정당화하려 한다. 이에 대해 앙드레 모로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개인적인 욕망과 일치하는 것들은 모두 진실된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분노한다. 그러고 보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도 남는다. 2 더하기 2가 5라는 가정에 이르면 이것이 단순한 계산일지라도 다분히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세상에는 2 더하기 2는 5, 때로는 500이라고 고집하는 바람에 자신은 물론 상대방의 삶을 지옥 같은 곳으로 만드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를 어떻게 하면 될까? 사고를 감정과 구분하면 된다.
그리고 헉삭장이 말한 대로 공평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사실을 파악해야 한다. 물론 걱정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걱정은 감정을 날카롭게 만들기 때문이다. 여기 문제를 벗어나 사실을 분명하고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두 가지 아이디어가 있다. 1. 사실을 파악하려고 할 때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면 사실을 냉정하고 공평하게 관찰할 수 있으며 감정을 배제할 수 있다. 2. 자신을 괴롭히는 어떤 문제에 대해 사실을 수집할 때는 반대측 변론을 준비하고 있는 변호사의 입장에 되어보라. 즉 나에게 불리한 사실이나 내가 부딪히고 싶지 않은 사실을 밝히도록 노력해보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자기 쪽의 사실과 상대방의 사실을 기록해본다. 대개의 경우 사실이란 이 두 가지가 상반되는 극단의 중간쯤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는 기중한 경험을 통해 사실을 기록하고 나서 분석하는 편이 훨씬 쉽다는 것을 알았다. 실제로 찰스 캐터링은 잘 쓰여진 문제는 이미 절반이 해결된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실제로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설명해 보기로 하자. 일찍이 중국인들이 한 폭의 그림은 1만 단어로 표현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듯이 나는 여기서 한 인간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실천에 옮길 수 있는지 그림으로 보여주고자 하겠다. 이것은 동양에서도 가장 성공했던 미국인 갈렌 리치필드의 경험담이다. 1942년 그가 중국에 있을 때 일본군이 상하이를 침범했다. 다음 이야기는 그가 우리 집에 왔을 때 들려준 것이다. 일본군은 진주만을 공격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상하이로 밀어닥쳤습니다. 저는 그 무렵 상하이의 아시아생명보험회사의 지배인으로 있었는데 일본군은 군인을 청산인으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그 사람과 협력해서 회사의 자산을 청산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협력 아니면 총살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명령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달리 뾰족한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75만 달러에 해당하는 일부 증권만은 일본군에게 넘겨주는 자산표에서 제외해 두었습니다. 이 증권은 홍콩 지점에 속한 것으로 본사의 자산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면서도 저는 만일 이것이 발각되면 어쩌나 하고 몹시 불안했는데 결국 들키고 말았습니다. 발각 당시 마침 저는 없었고 사무실에는 격리과장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에게 듣자 하니 일본군 제독은 노발대발 발을 구르고 야단이었던 모양입니다. 저를 두고 도둑놈 반역자 하면서 갖은 욕설을 퍼붓더라는 것입니다. 분명 브릿지하우스로 끌려갈 판이었습니다. 브릿지하우스, 그곳이야말로 일본식 게슈타포 고문실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사건의 내막을 일요일 오후에 듣게 되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명확한 기법을 모르고 있었다면 아마도 엄청난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오래전부터 무슨 고민이 있기만 하면 타자기 앞에 앉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과 그 답을 기록해 왔습니다. 첫째, 나는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가? 둘째, 이것에 대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저는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문제를 기록하는 일 없이 그 해답을 얻고자 했지요. 하지만 얼마 전부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문제와 해답을 함께 기록하는 편이 훨씬 사고를 명확하게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날 오후 저는 대뜸 상하이에 있는 기독교 청년회의 제 방으로 가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1. 나는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가? 나는 내일 아침에 브릿지 하우스에 갇히게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제2 질문을 타이핑했습니다. 2. 이것에 대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저는 몇 시간을 두고 생각한 끝에 실행 가능한 4가지 경우를 적어보았습니다. 일본군 제독에게 자초 지정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영어를 모른다. 만일 통역을 시켜서 설명한다면 다시 한번 그를 노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그것은 죽음을 의미한다. 그는 잔인한 사람이니까 귀찮은 변명 따위를 듣기보다는 나를 브릿지하우스에 집어넣어 버릴지도 모른다. 도망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들은 언제나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 만일 도망가다가 붙잡히면 총살당할 것이다. 이 방에 있으면서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고 지낼 수도 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일본군 제독에게 의심을 살 것이다. 그는 나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병사들에게 나를 브릿지하우스에 집어넣도록 할 것이다. 월요일 아침에 여느 때처럼 사무실에 출근할 수도 있다. 일본군 제독은 언제나 바쁘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을 생각해내지 못할지도 모른다. 만일 생각해낸다 할지라도 그때는 내가 냉정을 되찾고 어쩌면 나를 괴롭히지 않을지도 모른다. 일이 그렇게만 된다면 다행이겠지만 설령 그가 나를 괴롭히게 되어도 그때는 자초지정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월요일 아침에 보통 때와 마찬가지로 출근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은 브릿지하우스를 모면할 두 번의 기회를 갖는 셈이 된다. 저는 이렇게 마음을 먹고 네 번째 계획을 실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기분이 한결 홀가분해지더군요. 다음날 아침 제가 사무실로 들어섰을 때 일본군 제독은 담배를 입에 물고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저를 유심히 노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6주일 후에 그는 도쿄로 돌아갔고 제 걱정도 거기서 끝났지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그날 오후 책상 앞에 앉아 제가 할 수 있는 갖가지 수단과 그 결과를 기록하여 냉정하게 사리를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죽음에서 구출될 수 있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허둥지둥 당황하다가 실수를 저질렀을지도 모르죠. 심사숙고한 끝에 결단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일요일 오후를 심한 번뇌 속에 보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밤을 뜬뜬으로 세웠을지도 모르지요.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는 초췌한 얼굴로 사무실에 나갔을 테지요. 그랬더라면 일본군 제독이 의혹을 품고 무슨 조치를 취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 차례의 경험으로 저는 결단에 도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일정한 목적에 이르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예상된 파국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면 신경 쇠약증에 걸리게 되고 생지옥의 늪에 빠지게 되죠. 저는 고민의 50%가 일단 명확한 결론을 내림과 동시에 소멸되고 나머지 40%는 그 결단을 실행에 옮김으로써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다음에 4단계로 고민의 90%는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걱정하고 있는 문제를 자세히 기록한다. 둘째, 그것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기록한다. 셋째,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넷째, 그 결단을 즉시 실행에 옮긴다. 갈렌 리치필드는 현재 스타파크 앤드 프리멘사의 동양 지역 담당 이사로 자신이 성공한 까닭은 대부분 앞에서 말한 고민 분석법을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내게 고백했다. 그의 방법이 왜 그렇게 훌륭한가? 그 자체가 효과적이고 구체적이며 문제의 핵심을 꿰뚫기 때문이다. 더구나 제3의 필수 법칙, 즉 그것에 대해 최선을 다한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온갖 사실의 발견과 분석이 공연불이 되고 정력을 낭비한 것이 된다. 윌리엄 제인스는 이런 말을 했다. 일단 결정이 내려져서 그 실행만이 남았을 때는 일의 결과에 대한 책임과 걱정을 완전히 버려라. 그는 일단 사실에 부딪혀서 결단을 내렸으며 실천에 옮겨라. 재고할 여지가 없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망설이지 마라. 뒤따라 일어나는 의혹에 끌려가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언젠가 오클라호마에서도 손꼽히는 석유업자 웨이트 필립스 씨에게 결단하고 나서 실행에 어떻게 옮기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어떤 문제든 일정 정도 이상으로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혼란과 걱정거리만 자아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때로는 정도 이상의 궁리나 사고가 오히려 해로울 수 있고 결단하여 행동에 옮겨 뒤돌아보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제 갈렌 리치필드의 기법을 우리의 걱정에 적용시켜보면 어떨까? 자, 여러분, 실제로 이 방법이 우리의 걱정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 네 가지 질문을 꼭 기억해뒀다가 본인의 생활에 한번 적용시켜 본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 질문 네 가지를 반복해 볼게요. 질문 1.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질문 2.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질문 3.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질문 4. 언제 실행할 것인가? 자, 여기서 포인트는 꼭 이 질문들을 글로 적어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엉켜 있는 것들을 시각화함으로써 분명한 해결점을 끌어올 수 있다는 게 이 방법의 핵심입니다. 자, 이 한 권의 멋진 책으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이루고 누비고 즐기세요.